크리스마스 이브였다. 거리마다 반짝이는 불빛이 켜지고 아이들 웃음소리가 유리창을 두드리던 그날 밤 나는 늘 그렇듯 혼자였다. 식탁 위에는 식어버린 미역국 한 그릇, 그리고 포장도 뜯지 못한 작은 케이크 하나. 초를 켜지도 않았다. 불을 밝히면 더 쓸쓸해질 것 같아서였다. 어머니, 이번 크리스마스도 손주 봐주셔야죠. 며느리의 목소리는 늘 그랬다. 부탁처럼 들렸지만 사실은 선택지가 없는 통보였다. 아들은 전화기 너머에서 한마디도 보태지 않았다. 그 침묵이 나를 가장 아프게 했다. 나는 평생 크리스마스를 가족에게 내주었다. 아이들이 어릴 땐 산타가 되어야 했고 아들이 장가간 뒤엔 손주를 위해 집을 비워야 했다. 내가 무엇을 하고 싶은지는 아무도 묻지 않았다. 그저 어머니니까 할머니니까 당연한 일처럼 여겨졌다. 그날도 마찬가지였다. 아들 부부는 여행을 떠났고 손주는 내 품에 안겨 잠들었다. TV에서는 가족들이 모여 웃는 장면이 흘러나왔다. 그 장면이 꼭 다른 세상의 이야기처럼 느껴졌다. 밤이 깊어갈수록 가슴이 답답해졌다. 숨이 가빠졌고 손끝이 차가워졌다. 하지만 나는 누구에게도 전화하지 않았다. 괜히 패 끼치지 말자. 이 말은 평생 나를 붙잡아온 주문 같았다. 새벽녘 나는 작은 상자를 꺼냈다. 수십 년 동안 열지 않았던 봉투, 그리고 그 안에 들어있던 한 장의 종이. 아무도 몰랐던 나 혼자만의 선택이 적혀 있었다. 그때는 몰랐다. 이 선택이 크리스마스보다 더 차가운 진실을 가족 앞에 드러내게 될 줄은. 그리고 내가 평생 참아온 이유가 그날 밤 모두의 눈물 속에서 밝혀질 줄은. 그날 이후 우리 가족의 크리스마스는 다시는 예전으로 돌아가지 못했다. 모든 것은 내가 마지막 선택을 한 그 순간부터 시작되었기 때문이다. 나는 늘 가족보다 한 발 뒤에 서 있었다. 앞에 나서면 민폐가 될까봐, 욕심으로 보일까봐 그냥 조용히 물러서는 쪽을 선택했다. 그게 어머니로서, 할머니로서 당연한 삶이라고 믿으며 살아왔다. 남편이 세상을 떠난 건 20해 전이었다. 장례식이 끝나고 집으로 돌아온 날 나는 처음으로 울지 않았다. 울면 안 될 것 같았다. 아들이 나를 보고 흔들릴까봐, 엄마는 강하다는 말을 지켜야 할 것 같아서였다. 그때부터 나는 엄마이기 이전에 버팀목이 되었다. 아들이 직장을 옮길 때도 결혼을 준비할 때도 내 통장은 언제나 조용히 비어갔다. 엄마는 괜찮아. 이 말은 사실이 아니라 다짐에 가까웠다. 며느리가 처음 집에 왔을 때 나는 정말 기뻤다. 딸이 없던 나에게는 새로운 가족이 생긴 것 같았다. 국도 더 진하게 끓였고 반찬도 하나라도 더 올렸다. 하지만 그 마음은 오래가지 못했다. 어머니, 요즘엔 애 그렇게 키우는 거 아니에요. 어머니, 집이 너무 옛날 스타일이라 손주한테 안 좋아요. 말끝마다 붙는 어머니라는 호칭은 공손했지만 그 눈빛에는 늘 선이 그어져 있었다. 나는 점점 집안에서도 손님이 되어갔다. 손주가 태어난 뒤부터는 상황이 더 분명해졌다. 며느리는 손주가 필요할 때만 나를 찾았다. 병원 갈 때, 약속 있을 때, 여행 갈 때, 그럴 땐 늘 같은 말이었다. 어머니가 봐주셔야죠. 가족인데. 하지만 손주의 생일 파티, 가족 사진 촬영, 중요한 순간에는 나는 늘 빠져 있었다. 어머니는 힘드시잖아요. 배려처럼 들렸지만 배제라는 걸 나는 알고 있었다. 아들은 그 모든 상황을 알면서도 말이 없었다. 내가 서운한 기색을 보이면 이렇게 말했다. 엄마, 그냥 참아. 애 키우는 게 얼마나 힘든데. 그 말에 나는 또다시 입을 다물었다. 참는 게 사랑이라고, 참는 게 어른이라고 스스로를 설득했다. 크리스마스도 마찬가지였다. 손주가 태어난 뒤 나는 단 한 번도 크리스마스를
내 날로 보낸 적이 없었다. 늘 손주를 안고 있었고 늘 아들 부부가 돌아올 때까지 불을 켜놓고 기다렸다. 어머니, 이번엔 해외라서 좀 늦어요. 그 말이 그 해에도 반복됐다. 나는 손주를 재우고 조용히 창가에 앉아 밖을 바라봤다. 눈은 오지 않았지만 공기는 유난히 차가웠다. 그때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다. 나는 언제까지 이렇게 살아야 할까? 그 질문은 처음이었다. 그리고 동시에 오래 눌러두었던 감정이 가슴 깊은 곳에서 꿈틀거렸다. 그날 밤 나는 처음으로 심장이 이상하게 뛰는 걸 느꼈다. 손주를 깨울까봐 소리도 내지 못한 채 나는 벽을 짚고 천천히 숨을 고르며 버텼다. 괜찮다고, 늘 그랬듯 괜찮다고 스스로에게 말하면서. 하지만 그날의 밤은 내가 평생 해온 참음이 조금씩 금이 가기 시작한 순간이었다. 그리고 나는 아직 몰랐다. 이 작은 균열이 곧 우리 가족 모두를 뒤흔들 큰 진실의 시작이 될 줄은. 아들 부부가 여행을 간다는 말은 갑작스럽지 않았다. 늘 그랬듯 며느리는 며칠 전부터 은근히 말을 흘렸다. 어머니, 이번엔 꼭 좀 봐주셔야 해요. 요즘 저희 너무 힘들어서요. 잠깐만 다녀올게요.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거절이라는 선택지는 애초에 존재하지 않는 것처럼 느껴졌다. 손주는 내 손을 꼭 잡고 있었고 그 작은 손의 온기 하나로 나는 또다시 마음을 정리했다. 출발 당일 아침 집은 분주했다. 캐리어가 현관을 오갔고 며느리는 거울 앞에서 옷매무새를 다듬었다. 아들은 휴대전화만 들여다보고 있었다. 엄마, 우리 일요일 밤에 와. 밥은 냉장고에 다 해놨어. 그게 전부였다. 괜찮냐는 말도 미안하다는 말도 없었다. 문이 닫히는 소리가 유난히 크게 들렸다. 집에 남은 건 나와 손주, 그리고 갑자기 커진 정적뿐이었다. 손주는 아무것도 모른 채 장난감을 꺼내 바닥에 늘어놓았다. 나는 웃으며 함께 앉았지만 마음 한구석이 서늘했다. 그날 저녁 나는 손주에게 크리스마스 이야기를 들려줬다. 산타 할아버지가 말이야. 말을 하다 문득 멈췄다. 내가 언제 마지막으로 누군가에게 이런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었을까? 밤이 되자 손주는 금세 잠들었다. 작은 숨소리가 규칙적으로 들렸고 나는 아이가 깰까봐 불도 켜지 못한 채 소파에 앉아 있었다. 그때부터였다. 가슴이 답답해지기 시작한 건. 처음엔 그냥 체한 줄 알았다. 명치가 눌린 것처럼 숨이 막혔고 손끝이 점점 차가워졌다. 일어나 물을 마시려 했지만 다리에 힘이 풀려 주저앉고 말았다. 괜찮아, 괜찮아. 나는 나 자신에게 속삭였다. 누구에게도 들리지 않게 아주 작게. 손주 방에서 인기척이 들릴까봐 이를 악물고 버텼다. 아이 앞에서 쓰러질 수는 없었다. 그 아이에게 내가 짐이 되는 모습을 보여주고 싶지 않았다. 시간이 얼마나 흘렀는지 모른다. 식은땀이 등을 타고 흘렀고 시야가 흐려졌다. 그제야 나는 깨달았다. 이번엔 정말 위험하다는 걸. 전화기를 잡았지만 아들의 이름 앞에서 손이 멈췄다. 여행 중일 텐데. 그 생각이 먼저 들었다. 결국 나는 119를 눌렀다. 목소리가 떨려 주소를 제대로 말하지도 못했다. 구급대원이 도착했을 때 나는 이미 소파에서 몸을 가누지 못하고 있었다. 어르신, 혼자 계셨어요? 그 질문에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 순간 이유 없는 눈물이 흘러내렸다. 손주는 잠든 채였다. 나는 아이의 얼굴을 마지막으로 한 번 더 보고 들것에 실려 집을 나섰다. 병원 응급실의 불빛은 차갑고 밝았다. 심전도 기계 소리, 바삐 오가는 발걸음 소리 속에서 나는 혼자 누워 있었다. 아들 부부에게 연락이 갔다는 말을 들었지만 나는 그들이 언제 올지 묻지 않았다. 기다리는 건 너무 익숙했으니까.
그날 새벽 하얀 병실 천장을 바라보며 나는 아주 오래된 기억 하나를 떠올렸다. 나 역시 누군가를 위해 쓰러져도 아무도 몰랐던 적이 있었다는 사실을. 그리고 그 기억은 곧 이 모든 일의 뿌리가 될 과거의 상처를 조용히 흔들기 시작하고 있었다. 눈을 떴을 때 천장은 낯설게 하였다. 형광등 불빛이 눈을 찔렀고 코끝에는 소독약 냄새가 맴돌았다. 몸을 조금만 움직여도 가슴이 욱신거렸다. 어르신, 깨어나셨어요? 간호사의 목소리가 들렸다. 나는 고개를 아주 조금 끄덕였다. 말을 하려 했지만 목이 바싹 말라 소리가 나오지 않았다. 무리하셨어요. 보호자분은 아직 안 오셨어요. 그 말에 이상하게도 마음이 편해졌다. 놀라지도 서운하지도 않았다. 이미 예상하고 있었으니까. 잠시 후 젊은 간호사가 물컵을 건네며 말했다. 어르신 혼자 계시다 쓰러지신 거죠? 나는 또다시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는 잠깐 말을 멈추더니 내 손등에 꽂힌 주사 바늘을 바라보며 낮게 말했다. 사실 이런 경우 생각보다 많아요. 가족이 있어도 늘 혼자인 분들. 그 한마디가 이상하게 가슴 깊숙이 파고들었다. 그녀는 아무것도 모른 채 한 말이었을 텐데 마치 내 인생을 들여다본 것처럼 정확했다. 그날 오후 아들이 병실로 들어왔다. 헝클어진 머리, 구겨진 옷차림, 급하게 돌아온 흔적이 보였지만 그 얼굴에는 걱정보다 당황이 먼저 떠올라 있었다. 엄마, 왜 이렇게 무리해? 아프면 말을 했어야지. 나는 대답하지 않았다.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랐기 때문이다. 아픈 건 처음이 아니었고 말하지 않은 것도 처음이 아니었으니까. 며느리는 한참 뒤에야 모습을 드러냈다. 손에는 커피컵이 들려 있었고 시선은 병실보다 휴대전화에 더 머물렀다. 어머니, 놀라셨죠? 그 말은 형식적이었다. 놀란 사람의 눈빛이 아니었다. 의사가 들어와 상태를 설명했다. 과로와 스트레스, 그리고 오래 쌓인 심장 부담. 이번엔 운이 좋았습니다라는 말이 덧붙여졌다. 그 말에 나는 속으로 웃었다. 운이라니, 평생 참고 버텨온 게 운으로 설명될 수 있다면 참 편하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아들이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 병실 문 앞에서 간호사 둘이 작은 소리로 대화하는 게 들렸다. 저 할머니 손주 키우다 쓰러지셨대. 에휴, 또 그런 경우네. 그 순간 오래 묻어두었던 기억 하나가 불쑥 고개를 들었다. 30살 무렵 아들이 아직 초등학생이었을 때였다. 나는 밤낮 없이 일했다. 남편 사업이 기울면서 집안은 하루아침에 빚더미에 올랐다. 그때도 나는 쓰러졌었다. 공장 바닥에서 아무도 없는 밤중에 그날도 괜찮다고 말하며 다시 일어났었다. 그 이후로 나는 배웠다. 아프다는 말은 사치라는 걸, 기대는 실망으로 돌아온다는 걸. 병실로 돌아온 간호사가 내 침대 옆에 앉아 조심스럽게 물었다. 어르신 손주분 많이 사랑하시죠? 나는 대답 대신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는 잠시 망설이다가 말했다. 그래도요. 어르신 인생도 어르신 거예요. 그 말에 갑자기 눈물이 쏟아졌다. 참고 있던 것이 한꺼번에 무너져 내렸다. 그날 밤 아들 부부가 돌아간 병실에서 나는 혼자 봉투 하나를 꺼냈다. 수십 년 동안 열어보지 않았던 봉투. 그 안에는 손주도 아들도 며느리도 전혀 모르는 나의 과거와 한 가지 선택이 들어 있었다. 그리고 나는 이제 더 이상 그 선택을 미룰 수 없다는 걸 깨달았다. 진실은 이미 병실 안에서 숨쉬기 시작하고 있었다. 퇴원 전날이었다. 의사는 당분간 절대 무리하지 말라고 했고 누군가는 반드시 곁에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아들은 고개를 끄덕였지만 병실을 나서자마자 며느리와 낮은 목소리로 다투기 시작했다.
당분간 우리 집에서 모셔야 하지 않을까? 여보, 현실적으로 생각해. 애도 있고 나도 일해야 하고. 그 말들이 닫힌 문 너머로 고스란히 들려왔다. 나는 베개를 고쳐 안으며 눈을 감았다. 이미 결론이 정해진 대화라는 걸 알았기 때문이다. 잠시 후 며느리가 병실로 들어왔다. 어머니, 퇴원하시면 요양보호사분을 알아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말은 공손했지만 선은 분명했다. 함께 살 생각은 없다는 선. 그때였다. 병실 문이 다시 열리며 손주가 뛰어들어왔다. 할머니, 작은 몸이 내 품에 안겼다. 그 온기에 나는 다시 무너질 뻔했다. 그런데 손주는 갑자기 내 얼굴을 올려다보며 말했다. 할머니, 엄마가 그랬어. 병실 공기가 순간 멈췄다. 할머니는 크리스마스마다 혼자 있어도 된대. 며느리의 얼굴이 굳었다. 아들은 아이를 말리려 했지만 이미 늦었다. 엄마가 그랬어. 할머니는 산타도 필요 없고 케이크도 안 좋아한대. 그 말은 아이의 입을 빌린 가장 잔인한 진실이었다. 나는 천천히 손주의 등을 쓸어내리며 말했다. 그래, 할머니는 괜찮아. 그 순간 내 안에서 무언가가 뚝 끊어졌다. 나는 봉투를 꺼냈다. 아들 부부 앞에서 처음으로 이거 이제 말해야 할 것 같구나. 봉투 안에는 오래된 진단서와 사진 한 장, 그리고 한 통의 서류가 들어 있었다. 사진 속에는 젊은 시절의 나와 어린 아들, 그리고 한 남자가 함께 서 있었다. 며느리가 물었다. 이 사람 누구예요? 나는 한참을 침묵하다 입을 열었다. 너희 아버지가 아니야. 아들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무슨 말이야, 엄마? 나는 숨을 깊게 들이마셨다. 내가 6살이던 해 너희 아버지는 집을 떠났어. 그는 빚을 남기고 사라졌고 나는 혼자 아이를 키워야 했다. 그 사실을 숨긴 이유는 하나였다. 아들이 버려졌다고 느끼게 하고 싶지 않아서. 그 이후 나는 누구에게도 기대지 않았다. 쓰러져도 아파도 늘 혼자 버텼다. 손주만 챙기는 할머니가 아니라 나는 그저 또 한 번 버림받을까봐 끝까지 참은 엄마였어. 며느리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아들은 고개를 숙인 채 어깨를 떨고 있었다. 그때 손주가 내 손을 꼭 잡았다. 할머니, 그럼 이제 할머니도 선물 받아도 돼? 그 말에 나는 결국 울음을 터뜨렸다. 30년 동안 숨겨온 진실은 그날 병실에서 모두의 가슴을 무너뜨리고 있었다. 그리고 아직 가장 중요한 마지막 이야기가 남아 있었다. 병실은 조용했다. 아들은 여전히 고개를 들지 못했고 며느리는 손주를 꼭 안은 채 서 있었다. 그 침묵 속에서 나는 마지막 봉투 하나를 꺼냈다. 이건 내가 오래전에 해둔 선택이야. 서류 위에는 이미 서명이 되어 있었다. 아들 이름도 며느리 이름도 없었다. 이 집도 내가 모아온 돈도 이제 너희에게 넘기지 않을 거야. 아들이 고개를 들었다. 엄마, 그럼. 나는 조용히 말을 이었다. 손주 명의로 신탁을 해뒀다. 며느리의 손이 떨렸다. 아들은 말을 잇지 못했다. 너희를 믿지 않아서가 아니야. 다만 이 아이만큼은 조건 없이 사랑받으며 살았으면 해서다. 나는 손주를 바라보았다. 아이의 눈에는 두려움도 계산도 없었다. 그저 나를 걱정하는 마음만 있었다. 그리고 나는 잠시 숨을 고른 뒤 마지막 말을 꺼냈다. 요양원에 가지 않겠다. 병실 공기가 다시 흔들렸다. 내가 선택한 곳이 있다. 작지만 크리스마스 트리가 있는 집이다. 그곳은 노인들이 서로의 이름을 불러주는 곳, 아무도 짐이라고 부르지 않는 곳이었다. 며느리는 그제야 고개를 숙였다. 어머니, 저희가 너무. 나는 고개를 저었다. 미안해할 필요 없다. 다만 이제부터는 각자 자기 몫의 인생을 살자. 퇴원날 눈이 내렸다. 아주 오랜만에 보는 크리스마스 눈이었다.
작은 요양원의 거실에는 불이 켜진 트리가 있었고 나는 그 앞에서 처음으로 누군가에게 카드를 받았다. 손주가 쓴 삐뚤빼뚤한 글씨였다. 할머니도 산타가 있어요. 나는 그 카드를 가슴에 안고 천천히 웃었다. 평생 가족을 위해 크리스마스를 포기했던 나는 그제야 알았다. 사랑은 참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를 지키는 것에서 시작된다는 걸. 그리고 그의 크리스마스, 나는 처음으로 나를 위한 선택을 했다. 그 선택은 외롭지 않았다. 오히려 가장 따뜻한 선물이었다.